반도체와 전자회로에서 전자회로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회로도 회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압, 전류,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회로는 저항이라든지 인덕터, 커패시터의 특성이 가해주는 전압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근사적으로는 고주파가 아닌 경우 낮은 주파수에서는 저항값이 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자회로 소자,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는 전압을 가했을 때 내부에 있는 반도체 특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소자를 모델링할 때 썼던 저항값이 전압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들을 내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전자회로 도면과 PCB라고 하는 인쇄회로 기판 간의 연결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회로 소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이용한 회로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서킷, 전자회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원자 배웠잖아요. 애텀이라고 하는 원자를 배웠는데 원자 속에 보면 플러스로 된 양성자가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주변을 구름 형태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소자 입자가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전자의 기본적인 극성이고요. 내부에 있는 원자 핵에는 플러스로 되어 있는 양성자가 있습니다. 이 양성자는 무게가 전자에 비해서 약 한 2000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양성자는 고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전자는 반대로 말하면 2000배 가볍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000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이 없는데 1kg하고 1kg의 2000배인 2톤을 보자고요. 1kg은 내가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물 1리터가 1kg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통 드는 건 어렵지는 않지만 2톤이라고 하면 자동차 무게 같은 게 2톤이잖아요. 물 한 통하고 자동차하고 누가 움직이기 쉬운가, 누가 고정이라 볼 수 있는가 하면 자동차가 고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배 차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원자 구조 입장에서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양성자가 아니고 전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성을 띤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 전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학문 분야가 전자공학 분야고요. 전자공학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이 전자의 움직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전자회로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이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자회로에서 중심이 되는 이 전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전압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한다. 쉽게 말하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오겠죠. 아니면 마이너스를 가해주게 되면 거꾸로 청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밀려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게 일어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은 전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부르는 거죠. 전류가 얼마만큼 잘
흐르는가 하는 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정하게 됩니다. 전류를 구성하는 입자는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전자, 일렉트론이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전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 전류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는 많이 발명이 됐는데요. 이 전자를 조정하는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디바이스라는 걸로 분류하고 얘는 수동 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 소자를 통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 움직임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할 뿐 내가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반대가 되는 게 액티브 디바이스라는 능동 소자입니다. 능동 소자는 전압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자의 흐름을 제어를 해냅니다. 자, 그걸 능동 소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동 소자가 아니고 능동 소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동 소자는 전압을 가해서 원래는 그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변형을 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수동 소자는 원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전류 흐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대로 하는 거고 전압을 가해 줄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 전류 흐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저항 자체에 전압을 가해줘서 저항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덕터 값도 외부에 전압을 가해줘서 인덕터 값을 올리거나 내리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동 소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은 우리 일상 용어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저항은 무언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줄 때 저항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저항은 저항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요? 저항은 어디에 저항을 한다는 뜻입니까? 자, 저항하는 대상은 전류입니다. 이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전하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데요. 이 전하의 흐름을 방해해서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해주면 저항이 크다라고 합니다.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면 저항은 크다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은 영어로 하면 resistor가 되기 때문에 보통 대문자 R을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전하의 흐름인 전류는 대문자 I를 통해서 전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저항을 떨어뜨리면 전류는 많이 흐릅니다. 이 측면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저항이 크면 말 그대로 전류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한다는 뜻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항이 적다는 건 저항이 약하다는 거니까 저항이 약하면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항이 떨어지면 전류는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이 전류 흐름을 얼마만큼 방해를 많이 하는가 하는 그 비율이 필요한데요. 그 비율은 우리말로는 저항이라고 똑같이 적는데 영어로는 약간 달라요. 영어로는 resistor의 비율이라고 해서 resistance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영어의 once는 비율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저항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resist라는 의미의 저항도 있고 resistance라는 의미의 저항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굳이 번역하자면 resistor는 저항기라고 보통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저항이라고 약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저항 비율도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resistor에 해당하는 말은 저항 비율이 아니고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기가 전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하는 그 비율은 저항 비율 혹은 간략하게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항은 생긴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이런 모양을 많이 봅니다. 주로 이런 형태의 저항은 탄소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필심이 탄소잖아요. 연필심을 이루는 원소가 탄소인데 탄소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탄소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탄소저항. 이 안에 전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질을 채워 넣는데 그 가격이 싼 탄소를 이제 집어넣고 그 탄소를 깎으면 깎을수록 구멍이 이제 작아질 거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겠죠. 그 말은 저항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모양에 탄소는 새카마니까 그 바깥에 색칠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탄소저항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탄소저항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긴 한데 이 값이 얼마인지 보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색깔을 이제 다르게 배치해서 그 컬러 코드라고 하는 색깔 코드를 이용해서 저항값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저항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V IR이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이 됩니다. 이 저항이라는 소자에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 비례상수를 저항이라고 배치를 했고, 요 오음 법칙을 거꾸로 전류에 대해서 쓰게 되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비례상수를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전류에 반비례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옆에는 인덕터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유도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뭔가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없던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혹은 다른 쪽에 있던 거를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를 유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도기를 영어로 하면 인덕터인데 요즘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도기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요즘은 다 인덕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덕터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소자인데요. 인덕터를 쉬운 말로 하면 전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석. 전자석은 어떤 거를 전자석이라고 부르나요? 전류를 흘렸을 때 자석이 되는 거를 전자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얼마나 센가 하는 거는 그리스 문자 phi로 표현을 합니다. phi, phi. 우리말에 없는 F 발음이 들어가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phi라고 하는데 이 phi가 크면 클수록 자석의 성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는 L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덕터가 얼마만한 비율로 커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덕턴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인덕터가 되는 비율이라서 영어의 언스는 비율이라고 했죠. 인덕터가 되는 비율이 인덕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류를 흘렸을 때 자석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는 비율이 인덕턴스입니다. 자석 되는 게 왜 중요하나요? 전자회로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쓸모가 있나요?
이건 전기공학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공학 입장에서는 자석되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 자석이 굉장히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면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석을 만들어서 이 자석을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면 새로운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전력을 이용하게 되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전기 자동차다 뭐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양 전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발전이잖아요. 그 발전을 하면 뭔 일이 생깁니까? 없던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전자석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자공학에서는 인덕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인덕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석이기 때문에 전자석은 어떻게 만듭니까? 철심에다가 선을 감아서 만들잖아요. 생긴 모양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심에다가 선을 감아서 만드는 겁니다. 얘는 철심이 안 보이는데 감전될까봐 바깥에 패키징을 한 겁니다.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물질을 발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덕터는 철심에다가 선을 감아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발전을 합니다. 발전하면 왜 좋은 겁니까? 발전하면 이 전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새로운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이 시간적으로 변동되는 특성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수동소자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이 비례관계는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능동소자는 여기에 있는 RLC 값이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도 있습니다. 커패시터. 자, 커패시터도 이름이 영어라서 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축전기입니다. 전기를 축적시켜 놓을 수 있는 장치를 커패시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가 모일 수 있는 소자가 커패시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관계는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가 모인다. 전기의 원천은 뭐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고 이 전자도 전하입니다. 전하인데 음의 특성을 가진 전하라고 해서 전자라고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관계를 C라고 표현을 하고요. 커패시터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의미에서 커패시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커패시턴스는 커패시터 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례관계 알려면 공식을 봐야 됩니다. Q equal CV라고 하는 건데 전압을 걸면 전기가 모이는데 얼마나 잘 모이는가 하는 비율이 커패시턴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패시턴스가 커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배터리는 커패시턴스가 엄청나게 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리튬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면 굉장히 큰 커패시턴스를 가진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엄청나게 커지면 그걸 커패시터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배터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전기 모아서 뭐 하나요? 우리가 다음번에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런 측면보다는 전자회로에서 사용할 때는 이 전하가 흐르면 전류가 되기 때문에 전압의 시간적인 변화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자가 커패시터가 됩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인덕터입니다. 인덕터는 전류의 시간적인 변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자입니다. 자, 이렇게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인덕터를 또 이용하는 소자가 우리 수동 소자에서 또 많은데 대표적인 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릴레이는 인덕터를 사용하는데 인덕터의 전자석적인 특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잖아요. 자석이 되면 쇠붙이를 붙이게 되죠. 쇠붙이를 붙여서 원래 회로가 끊겨져 있는데 전류를 집어넣으면 회로를 닫힘 상태로 보낼 수 있는 게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회로를 붙였다 뗐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전류를 이용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소자를 릴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우리가 회로에서 많이 봤던 소자고, 이 인덕터를 또 다르게 이용하는 게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압기. 변압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자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변압기는 전압만 변화시킨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류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전압과 전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소자가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220V 들어온 거를 20V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소자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덕터이기 때문에 안에 철심이 있고 바깥에 전선이 꼬아져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변압기,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소자는 능동소자입니다. 회로의 특성은 resistor, inductor, capacitor라고 하는 RLC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 RLC 값은 수동소자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전압이나 전류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비례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능동소자에서는 이 비례관계가 바뀝니다. 변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하는 소자는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다이오드의 전류 특성이 가변입니다. 이 저항값이 바뀌는 거죠. 저항값이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누구에 따라서? 전압에 따라서. 능동소자는 특성을 변경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은 전압입니다. 왜 전압인가 하면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원래는 실리콘을 만드니까 전류를 흘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불순물인 도핑을 하게 되면, 불순물을 추가하는 도핑을 하게 되면 전압에 따라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성으로 인해서 전압에 따라서 전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줄거나 해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소자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제 만들고 크기는 작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철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고출력용에 사용하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방열판을 붙이기 위해서 이 금속으로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 놓은 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위치입니다. 우리 집에도 스위치가 있잖아요. 전기를 끄거나 켜거나 할 때. 그거랑 다른 거는 이 다이오드는 전압으로 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전압으로 조정하는 스위치. 다음으로 전자공학의 꽃, 전자회로의 핵심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증폭을 하는 겁니다. 증폭.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저항값도 바꾸기는 하는데 이 반도체를 잘 배치하게 되면 저항값이 바뀔 뿐만 아니고 증폭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넣는데 큰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는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보통 봐왔던 소자와는 다르게
터미널, 그러니까 전압 전류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포트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3터미널, 3포트 디바이스라 하는데 넣을 수 있는 구멍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트랜지스터는 보면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은 이제 금속이고요. 금속에 구멍을 뚫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고출력용에 쓰기 때문에 열 발생이 많아지고 그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방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기도 합니다. 트랜지스터 중에서 값싸게 대량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FE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하는 신기한 특성의 트랜지스터인데 생긴 모양은 이제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아주 작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는 트랜지스터나 FET를 대량으로 집적해서 만들어주는 회로는 IC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IC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게 IC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착각하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 이 플라스틱을 녹이면 안에 반도체를 만든 회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좀 어렵고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회로를 보통은 간단하게 이런 기하 구조, 뭐 보통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증폭기인 경우는 보통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새로운 회로 소자가 아니고 IC 집적 회로구나. 이 안에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아주 전형적인 전자회로도입니다.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표현하는 회로도인데요. 그 전자회로라고 하면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회로 소자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납땜을 하고 소자 부착이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되어져 있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려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개념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봐왔던 인덕터가 보이고요. 인덕터를 철심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배치하면 우리가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변압기. 변압기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장벽이 보이면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요. 다이오드를 4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바깥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거는 보통 LED, 그러니까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LED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보이고 저항이 보이고요. 또 여기 저항이 여러 개가 또 보이네요. 저항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가는 저항은 보통 가변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속에 화살표가 하나 있으면서 선이 또 2개 나와 있으면 트랜지스터로 부릅니다. 그 트랜지스터가 또 여러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인덕터는 인덕터인데 2개가 아니고 1개만 되어져 있는 것도 이제 보이고요. 보이고 얘는 이제 철심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회로 구조를 보면 릴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인덕터인 릴레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또 보이는데 이 다이오드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너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제너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다이오드도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회로를 보면 이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네모 블락인데 IC가 있는 거 보니까 집적 회로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진 않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회로를 우리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회로 도면을 이해하는 겁니다.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로 도면을 분석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회로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그 회로 이론에 대한 이해, 전압 전류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분배가 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회로 소자의 원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RLC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또 특성들을 가미하고 IC 특성까지 넣어서 최종적으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전압전류 관점으로 분배가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게 전자회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회로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회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회로 도면은 개념적인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회로 소자가 그 위치 그대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소자 간의 연결 특성만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회로 배치할 때는 그러니까 PCB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PCB. 그러니까 PCB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해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한글식 표현보다는 PCB라는 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PCB 아트웍이라 하는데요. PCB 아트웍은 각각의 소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배선을 실제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다 금속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파란색 네모로 이제 보이는 부분은 소자가 연결될 위치입니다. 이걸 다 배치를 해서 프린팅을 하면 내가 납땜할 필요 없이 이 도선을 납땜할 필요 없이 소자를 붙이기만 하면 전자회로 도면에 있는 구성을 그대로 현실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납땜 자체가 이제 사람이 하면 실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납땜할 때는 요즘은 다 기계로 납땜을 합니다. 그러니까 RLC하고 소자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재빠르게 납땜을 해서 전체 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회로 도면이 실제 제품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교육받는 사람이 하기는 어렵고요. PCB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PCB를 잘 만들기 위한 또 훈련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런 도면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